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한 달 동안 2023 회계년도 결산서 및 관련 자료를 검사하였습니다. 흔히 예산을 정책의 계량화라고 합니다. 정책을 개수, 즉 숫자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과정으로 서울시가 지방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서울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을 타당하게 운영했는지 살피는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 질문은 결산 검사를 마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안 중에 몇 가지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의결사항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듯이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입니다. 서울시 예산서 목차를 보면 첫 장에 예산 총칙이 있습니다. 이 조문들이 예산서를 규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2023 회계년도 본예산 총칙을 보면 제9조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선 집행 후 의회에 사후 보고하겠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는 본예산 총칙에서 간주 처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6대 1이네요. 왜 서울시만 이 조항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실장님, 성립 전 사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립 전 사용. 예,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 맞습니다. 성립 전 사용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전액이 교부되거나 재해나 전염병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간주처리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최종 추경, 그러니까 즉 당해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국비나 지방교부세 등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 추경이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확정과 집행은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총칙의 간주 처리 조문을 관례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본 예산부터 간주 처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대립구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기관 대립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간주처리 조항을 통해서 예산 심의권이라는 지방의회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회계 통제 수단 기능 역시 상실시키고 있고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3년 서울시 간주처리 현황을 보면 19차에 걸쳐 205건 1,482억 원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설명하기에는 일반적인 수치를 상회합니다. 행정편의가 지방자치법을 상세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유지하고 있는 간주처리 조항, 이제 정말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국고 보조금이 그 용도와 규모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는 이제 간주 처리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에 담아서 그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점은
보통 교부세 교부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과거부터 저희는 행정이 이제 민주적으로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때 의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최근에 좀 제도를 바꿔서 앞으로는 간주 처리가 이루어지면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다음 회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드리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보다 심도 있는 그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당장은 삭제하실 생각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이제 간주 처리했던 과거의 사례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삭제 전에라도 간주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간주 처리 건수가 일정 비율을 좀 넘게 되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상임위에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좀 선제적인 조치를 우선 취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삭제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행버스 관련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며칠 전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긴 동행버스에 대해 취재한 기사를 좀 봤습니다. 상반된 반응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A 기자는 이 결산 의견서 내용 전달에만 충실을 했고 B 기자는 격화 소양이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하면서까지 우리 시의회를 속 좁은 곳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시의원으로만 구성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졸지에 속 좁은 사람이 된 외부 위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실장님 동행버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동행버스는 서울에 직장에 근거지를 두고 출퇴근하는 경기도 인근에 시민들의 출퇴근에 애환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데서 출발을 했고요.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서울을 출퇴근하는 분들은 어차피 경기도민이지만 서울 시민과 같다는 시정 철학이 반영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인접도시에서 서울을 진입하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강남대로 중앙차로의 용량 초과, 김포 골드라인 구간의 승계 분산을 좀 통해서 도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이 동행버스에 담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진 목표 달성하셨습니까? 네, 목표가 구체적인 수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요. 만족도 조사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지난 10개월간 운영 실적 약 11만 명에 이르고요. 빽빽하게 태우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그쪽 시민들이나 그쪽 도민들이 출퇴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이라서 나름대로 정책의 목적은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추진 배경과 목적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2개 노선이 6개 그리고 이제 10개까지 확대됐을 뿐 아니라 이제 퇴근 시간까지 운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버스 운영을 통해서 광역교통 불편 해소가 검증이 됐나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했던 거고요. 시는 동행버스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근거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이 법은요, 국가 및 지방자치에 속하는 모두가 국민이라는 뜻을 명시했을 뿐이에요. 서울시가 수도권 주민을 위한 예산 지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동행버스에 대한 최초 계획이 담긴 버스 정책과 문서를 봤더니 거기에도 근거되는 관련 법령 언급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의원에게 가져오는 사소한 업무보고 개요서에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이 근거 법률이 기획 단계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좀 뜻밖이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보다 우리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운영으로 전 시내버스 노선의 총 운송 수익금하고 총 운송 비용의 차액 이걸 시 재정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죠. 네. 예.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재정 지원 예상 내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동해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거기다 기후동행까지 결국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산 부담은 없으십니까? 네, 우선 근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대중교통의 우선 근거는 당연히 대중교통법과 그다음에 여객운수사업법 저희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은 서울 시민들만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서울 예산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은 이 행정구역과는 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기 때문에 경기도 버스가 서울에 와서 영업을 하는 거고 서울에 있는 버스가 경기도에 가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행버스 같은 경우는 이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신규 차를 구입하는 예산 투입은 하지 않았고요. 기존의 심야버스나 아니면 남는 예비차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기도민이라 할지라도 동행버스를 타시는 도민들은 요금을 내고 탑니다. 심지어 10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은 광역버스고요. 광역버스는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보다 200원이 더 비쌉니다. 그런 점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지난 10개월간 여러 가지 요금을 수입을 좀 받아봤고요. 5월 한 달만 따져보니까 약 4천만 원 정도의 요금 수입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요금 수입 전체가 운영 비용 전체를 다 이렇게 상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 경기도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왜 사실은 동행버스 외에는 특정한 교통수단이 별로 없는 곳에 저희들이 경기도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정적 측면 외에도 다른 것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없다라는 측면보다는 재정적인 측면이 일부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나 유류비는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 비해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정책적 성과나 시민들의 만족도, 그걸 통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보다 나은 교통 패턴의 우월성 같은 것들은 그 재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 효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만족도라든가 이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별도로 제가 제출해 별도로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은 서울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버스 노선 신설 요구하는 민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민원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서 교통사각지대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서 그런데 우리 시장님 한마디에 동행버스가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울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 수립에 매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혹 대승적 차원에서 이 수도권 국민과 동행하고 싶다면 이 사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기후동행카드 명칭에 대한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워싱 또는 그린마케팅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본 의원은 기후동행카드가 일종의 그린워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가용 이용자가 기후동행카드 정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 그때는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중교통 이용자가 개인카드에서 기후동행카드로 변경이 됐을 뿐 자가용 운행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이건 그냥 단순히 교통비 지원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보니까 관광객 상대로 단기권 출시하시겠다면서요. 그래서 관광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증진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기후위기 대응에서 관광 경쟁력까지 이제는 이 기후동행 카드의 목적이 모호해지는가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부디 좀 그럴듯한 명칭으로 시민들 호도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기후동행 카드는 한 말씀만 드리고 좀 가겠습니다. 싫은데요? 예, 기후동행 카드의 기후동행은 기후와의 동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기후와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심지어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까지도 같이 서울의 대중교통과 동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반만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승용차의 이전 효과는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승용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말에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주중에 이용했던 기후동행 카드를 가지고 주말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만큼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탄소 배출량은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후동행 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평가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얼마죠? 기후동행 카드?
가격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62,000원, 65,000원 권장입니다. 62,000원, 65,000원 이상을 사용해서 혜택을 보려면은 보통 직장인들이 일주일 내내 출퇴근을 해야만, 그리고 주말까지도 써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자가용을 이용하다가 주말에만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한다?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봐서 실제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설문조사를 해봤고요. 그분들의 설문 답변자 중에 4%는 매월 20회 이상의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기후동행 카드 구입 이후에 20회 이상을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기후동행 카드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응답을 실제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돌려 쓰는 건 알고 계십니까? 돌려 쓰는 개념은 아시다시피 이건 KPS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돌려 쓴다는 개념의 가장 큰 문제는 카드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계속 입장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1인 1카드가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그 카드를 쓰질 못하는 상황에서 남들한테 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카드는 실명화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99% 이상은 자기 실명화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자기 카드로 돼 있는 서명이 돼 있는 카드를 남들한테 빌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카드를 사용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돌려 쓴다는 건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가족들 간에 일부 돌려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사용하던 사람이 주말에 사용하지 말씀드리는 않고. 거예요. 예. 근데 저희들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내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가용을 이용하실 분들에게 내 카드를 빌려줘서 쓰게 한다면 그것도 기후동행 카드가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만 지금 가족 간 돌려 쓰는 걸 묵인하자는 뜻입니까? 아니, 묵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책의 효과와 그다음에 뭐를 해줘야 대한 비교 형량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등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쓰는 거와 그다음에 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이것저것을 막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OD 분석이나 팀원의 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발생이 되고 그 특정하게 많은 금액을 쓰거나 많은 횟수를 쓰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에 다 모든 카드에 대해서 개인적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발을 해서 일벌백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적발 일벌백계는 좀 과도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체계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답변을 들으면서 내내 들었고, 오히려 기후동행 카드를 주말에만 사용할 수 있는 소액권을 따로 만들든가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니까 들어가시고요. 네. 이번 질문은 변경계약 공사 관련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결산자료 검토 중에 최초 계약금 대비 비정상적인 계약금 변경을 꽤 많이 발견해서 추가 자료를 좀 요구해서 검토해봤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변경 계약 건수가 839건인데 그중에서 최초 계약금 대비 25% 이상 증가한 계약이 120건, 100% 이상 증가는 26건이고요. 그중에서 최대 568% 증가한 공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여성, 장애인, 협동조합 등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해당 전기공사의 경우 4,500만 원이던 최초 계약이 물량 증감을 사유로 두 차례 증액, 최종 3억이 넘는 대금이 지급됩니다. 위 전기공사의 계약 방법은 수의 1인 견적입니다.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 등에 아마 해당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비슷합니다. 이 사례를 본 대부분께서 수의계약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수의계약 일단 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유로 계약금을 몇 배씩 증액해서 지급한다? 지방계약법 악용이라고 오해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정보고 및 변경계약 검토 보고서도 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직접 공사비는 2배, 재경비 역시 2배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국장님, 3억 공사를 1인 견적 제출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3억을. 3억인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안 되죠? 예, 1인 견적은 2천만 원. 예. 네. 이하. 예. 그래요, 안 됩니다. 공개 입찰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공사 계약 후 변경되는 물량도 어느 정도여야 수긍할 수 있습니다. 시는 물량 예측에 실패했고요. 공개 입찰을 했어야 할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지적에서 자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본의아는 좀 이 자료를 살필수록 자괴감을 느꼈어요.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서울시 공모사업 하나 당선되려고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실정보고서 하나로 적게는 몇 억, 많게는 수십억까지 공사비가 증액되고 그 예산을 뭐 전혀 무리 없이 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는데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국장님, 이거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좀 과도한 증액 변경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각 부서에 좀 저희가 정기적으로 좀 안내를 하고 변경 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사전 계획 수립할 때 공사의 범위나 물량 등을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공사하는 부서에서는 공사 발주 전에 철저한 현장 조사로 그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하는 그 변경 계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개 경쟁 입찰로 다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초 계약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증 보고서 외에 타당성 검증 가능한 어떤 좀 방법을 모색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저 본의원에게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천천히 오셔도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구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오세훈 TV에서 대관람차에 대해 설명하는 시장님 영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서울링, 서울아이, 트윈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던 이 대관람차였는데요. 시장님께서 서울링이라고 하시니 본의원도 서울링으로 정리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서울링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반복적으로 거론해 왔습니다. 첫째는 민자 사업이 맞느냐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기획관님, 서울링 사업에 서울시 예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제출한 23년, 24년 예산안을 보면 서울링은 민자 사업이라면서 영원 이렇게 보고한 것을 기억하면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하늘공원 지반조사 비용 1억 6,800만 원, 그리고 평화공원 지반조사비 5천만 원,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저희 부서에 있는 선제적 토지관리 관련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부서가 서울시의 다양한 어떤 민간 사업에 대한 검토, 선제적 어떤 토지 관리, 공공기획 이런 임무를 갖는 부서라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예요. 위 두 건의 지반 조사 비용이 도시기반시설본부 월드컵대교 공사에 배정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는 가리지 마시고요. 이 2억 2천 시 예산 세금 맞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요. 제가 민간 투자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 고시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기본 계획까지 해서 그러니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기본 계획 수준까지 하는 거고요. 민간 제한 사업을 할 경우에도 지반 조사라든가 각종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은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지 않죠. 그걸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당초 2만 제곱미터라던 부지가 8만 제곱미터로 확대가 됐고 대관람차 하나 짓겠다고 복합문화시설까지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당초에 4천억이던 사업비가 9천억을 넘어서 이제 1조 871억 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알 수가 없고요. 본의원은 이 거대한 사업이 사회적 공감대나 시의회와의 협의 또는 사업에 대한 검증 없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시장님께서 런던에 다녀오시면 런던아이 보고 서울아이가 발표가 나고 템즈강 다녀오시면 리버버스가 발표가 나고 좀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시장님의 발언이나 아이디어 하나에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이 동원이 되고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습니다. 추진 경과 좀 아무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추진 경과 말씀 좀. 아니요,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튼 서울링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출자해야 할 비용도 538억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기획관님, SH공사는 이 538억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민간 투자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자기 자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15%가 있습니다. 그 500억은 SH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을 활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85%는 이제 금융 조달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538억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제가 계산법을 미래다 넣어놔서 알고요. 제가 네. 말씀드린 건 538억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SH가 협의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은 이미 SH에서 충분히 집행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SH 사장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 538억 출자 시행 동의안을 서울시에서 제출하면 이거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투입되는 돈이 세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본 의원이 23년 결산을 쭉 살피다 보니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가 21조가 넘습니다. 부채는 43조에 달하고요. 서울시는 자체 채무를 일부 감축했다고 얘기하지만 투자기관의 채무는 오히려 1,520억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해 4,063억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걸 월로 계산하면 매월 340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검증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세훈 TV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서울링 수익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SH공사를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 투입되는 돈이 세금이냐 아니냐는 질문과 관계없이 답변을 하셔서 좀 의외였는데요. 시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렇게 수익성이 좋으면 왜 민자 사업을 하지? 재정 사업으로 돌려서 서울시 재정에다가 다 넣으면 되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요? 드리고요.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차라리 솔직하게 민자 사업이지만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이 정도의 세금은 투입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암동 평화공원에 서울링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싱가포르 플라이어에서 촬영한 대관람차 주변의 주간 및 야간 경관이에요. 마리나 베이샌즈,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플라워돔, 두리안 모양을 본딴 에스플라네이드 해변극장 등이 보입니다. 야경 역시 상당히 멋집니다. 오른쪽 사진 3장은 현 서울링 부지에서 보일 만한 경관과 근접한 사진을 제가 좀 직접 서치한 거예요. 상단은 마포와 여의도 방향이고요. 중앙은 한강 넘어 이제 목동하고 가양동, 그리고 하단은 하늘공원 넘어 행주산성 방향입니다. 멀리 여의도하고 목동의 일부 고층 빌딩을 제외하면 한강하고 아파트가 다예요. 과연 몇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주고 이용할까, 만족할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서울링은 상암이 아닌 여의도 또는 잠실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평화공원 그리고 여의도, 잠실 등 후보지 여러 곳을 선정을 해서 요즘 드론 이용해서 많이 촬영하지 않습니까? 주간과 야간 경관을 각각 촬영해서 어느 곳이 최적지인지 좀 시민들에게도 물어보고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런 시뮬레이션 과정 겪었고요. 저희가 뭐 5가지 기준에 따라서 5곳에서 최적의 장소를 골랐고, 또 저희 얘기가 아니고 정부의 얘기를 좀 빌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거 민간 투자 사업을 할 경우에 기재부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에서 관광이라는 경제적 활성화 측면에서 우수 사업으로 분류해서 뭐 패스트 트랙으로 좀 지원할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번에 실제 저랑 업무 보고 때 말씀 나눈 거고요. 네, 실제 실사를 가면서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평가가 있었습니다. SH가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게 KDI에서 공공성 보강하라고 해서인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는 시민과 의회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뮬레이션을 꼭 실행하셔라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5곳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대답하신 겁니까? 네, 드론 촬영을 해서 내부적인 검토 과정도 그렇고 했습니다. 그 부분 왜 의회랑 공유 안 하세요? 그 부분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좀 미리 하세요. 그럼 이런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꼭 공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대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쭉 들으셨을 텐데요. 네. 흔적 기간인 꼬리뼈처럼 전국의 강력 시도 중에 유일하게 서울시만 남아 있는 간주 처리 조항 삭제해 주시겠습니까? 나름대로 기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잘하던데, 민주적인 통제도 충족시키면서 효율성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효율성이라기보다는 행정편이죠. 이제 의회에서 보면 행정편이지만 그게 정부에서 돈은 내려왔는데 쓰긴 써야 되겠고, 그거는 간주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예. 제가 예외 조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뭐 그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사후에 통제해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사후 부분도 통제, 있죠. 그러니까 사후에 간주 처리할 수 있는 건 전에 국비가 내려오거나 마지막 추경 이후에 나왔을 경우에만 간주 처리가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추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를 원칙이 맞죠. 근데 행정 편의상 그걸 안 하고 있어서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 시장님께서는 뭐 동행버스가 광역버스, 그러니까 광역교통 불편 해소에 좀 일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 설명이 빠진 게 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처음에 이 서울 동행버스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이 경기도로 이주하신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경제활동하는 분들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경기도에 광역버스가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과거에는 그걸 수용률이 한 50% 언저리였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숫자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자는 방침을 정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니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강남역이나 신논현역의 경우에는 버스 열차 현상이 생기고, 명동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포화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 그러면 경기도 버스 들어오는 것도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서울시 버스를 경기도로 투입을 하게 되면 그 버스 열차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량적으로 화폐 가치로만 환산하기 어려운 그 사실상의 편의성이 있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도 버스 열차 현상이 생기면 교통이 막히고 불편하시죠? 그거는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거든요.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경기도로 차라리 모시러 나가자는 아이디어가 지금 점차 확산되고 있는 거고요. 그 점을 아까 논의 과정에서 좀 놓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대승적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동행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반, 좀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반 이 정도여서 본 의원도 조금 좀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문 마지막에 당위성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대권 앞두고 선심성이라고 오해받으십니다. 당위성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예. 기후동행카드 명칭이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본 의원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답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분명히 기후 변화와 동행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100% 다 기후 동행이 아니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제안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고 계신다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네. 그 비정상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계약금 증액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좀 과도한 거, 아까 예를 드신 500 몇십 % 이건 과도하죠.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좀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겪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확장 재정 정책을 어느 나라나 폈고, 엄청나게 많이 풀린 돈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비정상적으로 높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 같으면 한 200~300% 올릴 거를 지금은 한 400~500%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 올해 있었던 것은 의회에서 조금은 더 융통성을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게 틀렸다고는 그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예산 엄밀성의 원칙에 의해서 엄밀하게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액을 하더라도 그거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예산상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건 뭐 제가 100% 동의합니다. 질문이 많다 보니 약간 혼란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그 수의 계약을 지금 좀 망치고 있는 그 계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도 저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일정 부분 효율성을 위해서 재량을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재량이 사실상 남용이 돼서 일탈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부정과 부패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의회와 사전에 논의를 하든지 동의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책 마련을 하라고 좀 시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링 부지 변경 검토할 생각 없으세요? 본 의원은 정말 상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요, 아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그걸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기억하기에 상암, 여의도, 노량진, 노들섬, 의원님 말씀하신 잠실까지를 포함해서 5군데를 드론 촬영을 해가지고 장시간 동안 돌려보면서 많은 토론을 한 끝에 가장 적지가 상암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암이라고 정해놓고 그 절차를 거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노들섬을 놓고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었는데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와 공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런저런 뭐 불필요한 억측도 있고 오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드론 촬영한 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보면은 누구라도 이거 여기가 적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노들섬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노들섬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상암은 정말 아니다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어서 그래요. 일단 보십시오. 보시면은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고 말씀 추가로 아까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신 저 그림 3개 갖고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해서 준비한 건 좀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우리 입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뀐다면 시정에 대한 신뢰를 안겨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번 건은 행정청인 서울시하고 중구가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근거가 있어요. 시범단지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남산타운 주민들에게 신뢰 보호의 원칙을 좀 이행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일리가 있고요. 그 7개 단지인가 8개 단지를 정해가지고 시범단지로 하고 한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기대감이 생기게 하는 행정행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좀 보고받고 참 많이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금 현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서울시의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길인지 정말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뭐 법적인 한계가 있다니까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하니 그걸 뭐 강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행히 법적으로는 동별로 그 3분의 2인가요? 동의율을 넘기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추후에 법령의 개정이나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변화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상임위 있는 동안 혼합단지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좀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후반기에라도 한 번은 꼭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 남산타운 아파트가 거론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시범단지가 7개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혼합단지여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혼합단지에 대해서 우리 주택정책실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시작이라고 봅니다. 차후 혼합단지 중에서 분양동의 비율이 적거나 이제 관리면적 갖고서 권한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관리면적이 적은 혼합단지는 서울시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재건축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산권의 침해 심각하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서울시에서 국토부의 법 개정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건 좀 차후에 한번 본 의원하고 좀 심도 있게 그러니까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태국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시민의 방송 TBS는 어제가 창립 3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다양한 서울시정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서울플러스, 그리고 늦은 반, 본의원 퇴근길을 함께 해주셨던 선곡의 기재 김현우 PD의 음악의 진심, 이제 더는 들을 수가 없네요. 벌써 섭섭합니다. 오 시장님께서 이곳 의회에서 수차례 TBS 방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 마음은 여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하여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TBS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을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자체적으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 뭐 용역사를 선정까지 해가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 되길 바라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린다 하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겠고요.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 불가능할 때에 대비한 차선책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제가 밝힐 단계는 아닌데 일단 자체적으로 정한 원칙대로 수습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번 정례를 끝으로 전반기 시정 활동을 마감합니다. 서울과 시민을 잇고 시민과 민주당을 잇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아마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시민 편 최재란입니다.